4월 3일 무슨 날인가요? 제주 4.3 사건 있었던 날이죠. 72주년 해를 맞이하여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다 라고 하면서 이 4.3 사건에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히겠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사문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읽었는데 이 댓글들 보니까 잡발이니 뭐 공산주의 대통령이니 뭐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욱했습니다. 욱해서 개신교 목사로서 또 제가 고향이 제주도니까 영상 하나를 찍어야겠다.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4.3 사건의 진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3 사건을 치면 어떤 경과였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정치 그리고 해방 전후의 상황 이런 것과 좀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에 관한 최소한의 약간 교양이 조금 필요합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잖아요.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칼 막스가 사실 이 얘기를 꺼낼 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상 세계를 말하면서 공산사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국가에서 현실 정치에서는 러시아, 북한 대부분 이제 독재 일당 독재 정권으로 갈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현실 정권에서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발전 계승해서 적용한 그 현실 국가들은 정확하게 말해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제 독재 정권에 가까운 게 좀 많고, 그래서 칼 막스가 원래 말하고 싶었던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평등 세계를 꿈꿨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사상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땅을 이제 완전히 국가가 소유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개인 소유가 없이 일만 하고 똑같이 노동을 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가운데 평등을 위해서 이 복지에 힘쓰는 형태로 이 공산주의 역량이 그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소셜리즘, 사회주의가 발전되고요. 지금 이 독일이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고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오늘날 말하는 나라들이 그런 국가죠. 이 자유주의를 좀 더 강조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의 시대는 아니죠. 예전에 이제 구소련과 미국의 싸움이 있었던 그런 냉전 체계는 아니고,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좋을까? 이 정도가 조금 최소한으로 개입하자. 미국 스타일, 조금 많이 간섭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분배를 하자. 이 독일 스타일, 이런 식으로 이 스타일의 차이만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한과 북한의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 너무 오래 갔고, 실제로 이제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뮤니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오해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가장 저격하고 있는 그런 당이 사실 공산당 정치인들인데요. 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많은 국가들의 의회에서는 이제 공산당이라는 코뮤니즘 정당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좌파 운동에서 가장 힘이 센 그룹으로 공산당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에 만약 공산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는 없고 그 중간에 사회주의를 좀 더 지향하는 정당이 이제 원래 정의당이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정치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3.1 운동이 있었죠. 3.1 운동은 비폭력 이제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폭력적인 운동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한 수천 명이 사실 그 일제 경찰에 의해서 이제 잡혀갔는데 3.1 운동 이후에 사실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좌절했어요. 이 3.1 운동에는 모든 종교들이 힘을 합치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전국적인 운동에도 불구하고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3.1 운동에 뛰어들 때는 실제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정말 꿈 많고 독립을 아주 열망하는 청년들이 빠진 게 이 종교가 아니라 이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이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서 이 정치 체계로 평등으로 이 자주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빠져가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일단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례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하잖아요. 일본이 완전히 황복하기 전에 조선총독부 사령관이 찾아간 우리나라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나갈 텐데 좀 이러이러한 걸 좀 봐줘라. 우리가 이렇게 안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봐줘라. 찾아간 인물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여운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봐서도 우리나라의 진짜 최고 리더십은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찾아간 거겠죠. 이 여운형이 사회주의자였고요. 또 기독교 개신교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갱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기 전에 이 사회주의라는 이 평등에 입각한 어떤 정치 이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고, 사실 실제로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여운형이 8월,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나라 광복이 찾아올 걸 알았고 1945년 8월 15일에 조선건국준비의원회라고 줄여서 건준이라는 기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찰들이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친일파 사람들이 경찰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일제 시대에. 그러니까 친일파 경찰이 나가고 일본 경찰들이 빠져나가면 이 치안 문제가 갑자기 없어진 혼란이 빠지잖아요. 그거를 대비해서 건준을 만들고요. 8.15 광복 이후 한 달 후에 미국이 한반도로 온다는 말을 듣고 건준을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말로 바꿉니다. 이제 1945년 9월 8일에 줄여서 인공이라고 해요. 자, 인민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맹자가 쓴 말이고요. 그냥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좀 더 편하게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4.15 총선 투표를 하죠. 투표권이 있고 정치적인 권한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때 이제 시민이라는 말을 쓰기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 인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인민이라는 말이 나중에 북한이 자기네 이제 스스로 이제 갈라져서 자기네 나라를 세울 때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고 하고, 자기네 나라 군인을 인민군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인민에 대한 약간 혐오감이 우리가 좀 생기게 됐죠. 어쨌든 그 전에 여운형은 사회주의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자, 이런 정신이 들어간 언어라는 것이죠. 전국의 145개 군대에 인공의 치안대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친일파를 수청하게 돼요. 이제 일제에 빌붙어서 경찰 행동하고 이제 부를 추적했던 사람들을 이제 처단하는 일을 하는데, 북한 쪽 소련군들은 이 인민의원회를 인정해줘서 친일파 수청 단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남한은 미군이 이 여운형이 사실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민의원 자치회를 해체시켜 버리고요. 여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종로의 건달 김두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지난 후에 1947년 11월에 미국이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 총회에 넘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유엔에서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을 해라. 지도자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이렇게 해라 했더니, 이때 이제 북한과 소련이 잘못하죠. 북한과 소련이 우리 인구가 남한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남한에선 이 북한과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북한과 소련이 사실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948년 2월에 이제 미국이 유엔 작은 총회, 소총회에 다시 문제 제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 합의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 이제 투표해가지고 해라. 다시 말해서 남한만 단독 선거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갈리게 되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1948년 4월에 김구와 김규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하나로 되어야 한다, 이런 독립 정신이, 민족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남북 협상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자치 이제 국가를 만들자. 한쪽에서는 절대 지금 이러지 말자. 미국과 소련도 다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해방 전후의 우리나라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엔 1948년 2월에 남한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구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총선에서 빠지게 돼요. 국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주도 4.3 사건 배경이기도 해요. 제주도의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사회주의자가 제주도에 몇 명쯤이냐 할 때는 350명 정도라고 봐요. 아무리 많아도 500명, 300명에서 500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주도가 다 빨갱이 지역이라서 공산주의 지역이다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제주도에 25만 명 사람들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 그런 사회주의 운동에서 독립정신이 강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300명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1948년 2월 그 남한 단독 선거 이전의 제주도 상황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뭐냐면 일제강점기의 제주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1941년 태평양 전쟁을 할 때 이 제주도를 미국과 싸우는 전초 기지로 삼습니다. 마치 이 섬나라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키나와도 제가 가봤는데 정말 불행한 역사
역사가 있었거든요. 오키나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자, 그러면서 비행기 활주로를 한 5개 짓는데 강제 노역을 엄청나게 시키죠. 25만 명 제주 주민이 있을 때 일본군 군인이 6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 제주도 현실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거기다 북한이 이제 의가 상해서 전기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이 남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이 제주는 미군이 더 어려운 걸 시킵니다. 뭐냐면 이제 제주도가 그때까지 전라남도에 한 이제 속한 지역이었는데 이 전라남도와 똑같이 도로 승격시키면서 세금을 더 걷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일본군에게도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이 미국인에게도 이제 더 고생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미국이 유일하게 한국에서 폭격을 가한 지역이 제주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감과 이 경제적 어려움이 막 이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아까 이제 그 남한은 친일파 숙청이 이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여운형이 만든 인공위 친일파 숙청이 실패를 해서 그 친일파 경찰들이 그대로 경찰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한반도 제주도를 아닌 지역을 이제 육지라고 보통 지칭하는데 이 육지 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친일파 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정권 가서 그대로 경찰 활동을 하는데 제주도는 인구가 적잖아요. 그냥 다 알아요. 원래 친일파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경찰하니까 이 경찰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이제 누적되는 거죠. 이런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1947년 3월 1일 이제 3.1절 기념 행사로 관덕정에 사람들이 한 3만 명 모였습니다. 경찰들은 이거 3.1절 운동 기념 행사 싫어하죠. 친일 쪽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행사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3만 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탄 경찰들은 굉장히 기분 나빴죠. 그래서 하나 사건이 생깁니다. 이 말을 탄 경찰이 6살 아이를 그냥 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본 제주도민들이 아주 열받은 거예요. 경찰이 끝까지 쫓아가서 경찰서까지 쫓아갑니다. 그랬는데 이 경찰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총을 쏴서 발포를 해서 6명이 죽습니다. 이 죽은 사람들이 시신을 봤을 때 이 총상이 앞으로 온 게 아니라 뒤로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제주도 전 지역으로 퍼져서 이 소문이 나면서 경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어갔고요. 경찰들도 이건 정말 아니다 하면서 스스로 경찰직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경찰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응원 경찰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친일 경찰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한 군데 더 온 그룹이 있는데 뭐냐면 서북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이 서북 청년단은 평양 쪽에 있던 평양 건달들인데요.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북한과 소련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 개신교 신앙이 또 여기에 간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 와서 경찰 활동을 하는데 경찰 복도 입지 않고 그대로 건달 옷을 입고 많은 제주도민들을 괴롭혀요. 남자들은 이제 한번 싸워보자고 여자들은 많이 윤관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은 이 경찰들에 대한 분노가 더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 서북 청년단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던 게 그 중에 한 일원이었던 안두희라는 사람이 이 김구를 피살합니다. 이 북한을 다녀왔다고 하니까 이제 빨갱이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주 극우 쪽이죠. 그러니까 이 안두희를 안의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안의사가 아니라 이 김구를 죽인 사람을 안의사라고 불렸고 이 사람의 동생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다고 하니 자 우리나라 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정말 안 됐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제주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배경에서 1948년 1월 남한 단독 선거가 일어나니 더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을 공격하게 되고 경찰들의 가족도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정말 잘한 건 아니죠. 어쨌든 폭력적으로 뭔가 부딪힌 건 잘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 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일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그 제주도민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게 자그마치 7년 동안 일어납니다. 공식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사망한 건 1만 5천 명인데 실제로는 몇 배가 사망했을 거로 봐요. 한라산으로 도망가고 제주도 동굴로 도망치면서 살아가는데 제주도민의 한 8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여수와 순천에서 이 군인들이 이제 내려가서 죽이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저항합니다. 어떻게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냐 해서 여수 순천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이 제주였던 거죠. 제가 작년에 2019년에 제주 3.1운동 컨퍼런스에 가서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제주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4.3에 대한 예배를 한 건 2018년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가 있었던 영락교회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발표는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참고로 3년 전에 영락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교 목사인데 이 장로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더 기독교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잘못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야죠. 한경지 목사님이 이 기독교를 이끌어가신 탑 리더인 건 맞지만 그 아쉬웠던 부분, 아쉬웠던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만 기독교가 사회에서 더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들, 제주도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마을에 4.3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삽니다. 4.3 때 박해를 받은 가족들, 4.3 때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후손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 군인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슬프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4.3 사건이 공론화된 건 2000년에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그 정권 때에 들어서고, 그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공론화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말하지 못한 슬픔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사실 교회는 가장 앞서서 이걸 위로하고 회복하는 데 앞장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빨갱이란 말의 가장 큰 스피커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거,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공격하고 제주도민들을 이제 그 4.3 사건에서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는 게 목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희생자를 정확히 우리가 조사하고 그래야 이 후손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교회가 약간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이데올로기에 빠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주 4.3 사건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아픔이 많은 섬이었기 때문에 이 상징적 공간을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강조하는 섬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거는 그 땅에 살아가는 아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제주의 후손들에게도 치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 한반도에 있었던 이 폭력의 역사를 회개하고 기독교의 평화와 사랑이 다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앞장서야 하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4.3 사건 72주년을 맞이해서 찍어본 영상인데요. 조금이라도 제주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